윙, 날카로운 전동 드릴 소리가 안방의 정적을 찢어발겼습니다. 천장 구석에서 하얀 석고가루가 눈처럼 흩날려 침대 위로 떨어졌죠. 며느리 최미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물티슈로 먼지를 훔쳐냈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다 달았어요. 이제 저 회사 나가 있어도 어머니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안부 전해주세요.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늘 건강과 행운이 따르길 기원하겠습니다. 선자는 씁쓸한 표정으로 천장 구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주먹만한 크기의 하얀 기계가 마치 외눈박이 괴물처럼 침대를 내려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렌즈 옆에 박힌 작은 램프에서 붉은 불빛이 규칙적으로 깜빡였습니다. 마치 감시자의 충혈된 눈알 같았죠. 애미야, 굳이 방 안에까지 이런 걸 달아야 하냐? 거실에도 하나 있잖니. 선자가 말끝을 흐리며 니트 조끼 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민호는 전선을 벽에 고정하며 무심하게 대꾸할 뿐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엄마를 위해서예요. 지난주에도 가습을 켜놓고 깜빡하셨잖아요. 그놈의 가습을 사건. 선자는 분명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냄비는 새까맣게 타 있었고 집안에는 탄내가 진동했더랬죠. 자신의 기억을 믿을 수 없게 된 선자는 아들의 말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걱정돼서 돈 들여 해준다는데 싫다고 버티는 것도 유난스러워 보일 테니까요. 미영은 스마트폰을 꺼내 앱을 실행시켰습니다. 화면에 선자의 방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여보, 이것 봐. 화질 진짜 좋다. 이제 어머니가 방에서 쓰러지시거나 무슨 일 생겨도 바로 알 수 있어. 미영의 목소리는 시럽을 뿌린 듯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선자의 귀에는 그 소리가 감옥의 철창문을 잠그는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아들 내외가 방을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선자는 침대 끝에 걸터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합가한 지 고작 3개월. 남편이 남긴 3층 상가 건물 때문에 먼저 합가를 제안한 건 며느리였습니다. 혼자 계시면 적적하지 않겠냐며 친딸처럼 모시겠다고 했었죠. 그때의 살갑던 미소가 지금 천장에 매달린 차가운 기계 덩어리로 변한 것만 같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녁이 되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선자는 옷을 갈아입으려다 움찔하며 멈칫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손이 떨려왔던 겁니다. 그녀는 황급히 이불을 꺼내 몸을 칭칭 감았습니다. 이불 속에서 웅크린 채 힘겹게 속옷을 벗고 잠옷으로 갈아입어야 했죠. 내 집, 내 방인데도 마치 남의 집 안방에 몰래 숨어든 도둑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로망이 든 걸까? 선자는 불 꺼진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CCTV의 붉은 불빛은 집요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깜빡, 깜빡. 그 불빛은 선자에게 지켜보고 있다고 속삭이는 듯했죠. 그녀는 돌아누워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가슴을 답답하게 짓눌렀습니다. 편안해야 할 잠자리가 가시방석이 되어버린 밤. 선자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점점 조여오는 불안감의 실체를 아직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효도가 아닌 치밀하게 계산된 사육의 시작임을 꿈에도 알지 못한 채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주방에는 구수한 냄새가 진득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선자는 이른 아침부터 핏물을 뺀 사골을 정성껏 고아내는 중이었습니다. 뽀얀 국물이 냄비 위로 보글거릴 때마다 집 안가득 온기가 퍼져나갔죠. 이제 뜸만 들이면 되겠구나. 선자는 가스 레버를 돌려 불을 껐습니다. 탁 하는 명쾌한 소리와 함께 푸르스름한 불꽃이 사그라들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중간 밸브가 가로로 잠긴 것까지 눈으로 확인하고서야 행주를 내려놓았더랬죠. 몸이 찌뿌둥해진 선자는 안방으로 들어가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천장의 붉은 눈동자가 여전히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피로가 몰려온 탓에
이내 얕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코끝을 찌르는 매캐한 냄새에 선자는 번쩍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냄새예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비명. 선자가 방문을 열고 나가기도 전에 미영이 안방 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그녀의 한 손에는 휴대폰이, 다른 한 손에는 코를 막은 손수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불 안 끄셨어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선자는 황급히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는 아까 분명히 껐던 냄비가 시커먼 연기를 내뿜으며 타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보란듯이 열려있는 중간 밸브였습니다. 아니, 내가 분명히 껐는데. 선자의 목소리가 연기 속에서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분명히 탁 소리를 들었고 밸브가 잠긴 모양까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새까맣게 타버린 뼈와 국물뿐이었죠.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 민호가 탄 냄새에 미간을 찌푸리며 들어왔습니다. 미영은 기다렸다는 듯 남편의 팔에 매달리며 몸을 떨었습니다. 여보, 나 진짜 무서워서 못 살겠어. 방금도 내가 화장실 간 사이에 어머니가 불 켜두고 방에 들어가신 거야. 조금만 늦었으면 우리 집 다 탈 뻔했어. 민호의 시선이 어머니의 떨리는 손끝으로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걱정보다는 짜증과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좀 조심하세요. 미영이 말대로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벌써 몇 번째예요. 선자는 억울함에 입술을 달싹였지만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증거라고는 자신의 기억뿐인데 그 기억조차 눈앞의 검은 제 앞에서는 힘을 잃고 말았던 겁니다. 미영은 민호의 등 뒤에서 안도하는 척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선자는 보았습니다. 며느리의 입가에 스쳐 지나가는 비릿한 미소를 말입니다. 자신의 기억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공포, 그것은 타는 냄새보다 더 지독하게 선자의 가슴을 옥죄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까맣게 탄 냄비처럼 선자의 마음속에도 검은 의심의 그을음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오후의 나른한 햇살이 경로당 창가에 비스듬히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들의 웃음소리와 달달한 믹스커피 향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하지만 구석진 소파에 앉은 선자의 표정만은 그늘이 진 채 어두웠습니다. 그녀는 종이컵을 쥔 두 손을 습관처럼 만지작거릴 뿐이었습니다. 김 여사,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픈 사람처럼 퀭해가지고 맞은편에 앉아 화투패를 섞던 오랜 친구 이 여사가 걱정스러운 듯 물어왔습니다. 선자는 마른 침을 한번 삼키더니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 여사, 자네 생각은 어떤가 해서 우리 며느리가 내 방에다가 CCTV를 달아놨지 뭔가. 뭐, CCTV? 이 여사의 목소리가 커지자 선자가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 여사는 기가 막히다는 듯 쥐고 있던 화투장을 담요 위에 패대기 쳤습니다. 아니, 시어머니 방에 감시 카메라라니. 그게 제정신인 며느리야? 감시라니, 그런 거 아니야. 내가 가스불도 자꾸 깜빡하고 하니까 혹시 무슨 일 생길까봐 안전을 위해서 달아준 거라는데. 선자의 변명 섞인 말에 이 여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는 종이컵에 남은 커피를 단숨에 들이켜고는 따끔하게 일침을 놓았더랬죠. 순진하기는. 김 여사, 뉴스도 안 봐? 요즘 젊은 것들이 재산 미리 받으려고 멀쩡한 부모 치매 환자 만드는 거 한두 번 보는 줄 알아? 선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치매 환자 만들기, 그 섬뜩한 단어가 뇌리에 박혀 떠나질 않았습니다. 치매 진단만 받아내면 성년후견인인가 뭔가 신청해서 재산이고 뭐고 다 지들 맘대로 하는 거야. 그거 안전 지키려는 게 아니라 자네 실수하는 거 증거 잡으려는 거라고. 선자는 아닐 거라고. 내 아들 민호는 착한 아이라며 고개를 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술은 바르르 떨려오고 말은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며칠 전 며느리가 지나가듯 했던 말이 불현듯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혹시 상가 건물 등기권리증 어디 두셨어요? 나중에 급할 때 못 찾으면 곤란하니까 제가 보관해 드릴까 해서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장롱 깊숙이 있다고 대답했었죠. 단순한 호의라고 믿었던 그 말이 이 여사의 말과 겹쳐지자 날카로운 비수처럼 가슴을 찔러왔습니다. 선자는 떨리는 손으로 식어버린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친구의 말이 터무니없는 음모론이길, 자신의 의심이 높아심이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경로당을 나서는 선자의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익숙한 골목길이 오늘따라 낯설고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아파트 베란다 창문이 마치 거대한 입을 벌리고 자신을 삼키려 기다리는 것만 같아 선자는 옷깃을 단단히 여며야 했습니다. 단순한 효심이라 믿었던 며느리의 행동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하던 의심의 싹이 튀어버린 오후였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경로당에서 돌아온 선자는 지친 몸을 소파 구석에 깊숙이 파묻었죠. 친구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아 편히 쉴 수조차 없던 그런 오후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힌 베란다 유리문 틈새로 낮게 웅얼거리는 말소리가 들려왔던 겁니다. 아, 글쎄 그 노인네가 진짜 안 죽는다니까? 선자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평소 어머니, 어머니 하며 콧소리를 섞어가던 상냥한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이 말하듯 신경질적이고 차가운 냉기가 뚝뚝 떨어지는 음성이었죠. 선자는 홀린 듯 베란다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심장 고동 소리가 고막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CCTV로 다 보고 있잖아. 하루 종일 방구석에 처박혀서 멍하니 앉아만 있어. 미영의 목소리는 수화기 너머의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 엄마. 조금만 더 몰아붙이면 돼. 안 그래도 민호 씨가 슬슬 지쳐가고 있거든. 선자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터져나오려는 비명을 억지로 삼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아 올랐습니다. 요양병원 보낼 명분 거의 다 만들어졌어. 가습을 사건 때 확실히 충격 먹은 눈치더라고. 미영의 웃음소리가 유리문 너머에서 비릿하게 새어나왔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선자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자신의 기억력이 흐려진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상황이었다는 사실이 명백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선자는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감싸 쥐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리도록 힘을 주었지만 전신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더랬죠. 베란다 안의 며느리는 통화를 마치려는지 목소리를 한 톤 높였습니다. 알았어. 곧 저녁 차려야 해. 노인네 눈치 빠르니까 끊을게. 선자는 황급히 소파에 누워 자는 척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감은 눈꺼풀 아래로 뜨거운 물기가 배어 나오는 것까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베란다 문이 열리고 찬바람과 함께 미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누운 선자를 힐끔 보더니 다시금 세상 효부인 척 나긋한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머, 어머니 주무시네. 이불이라도 덮어드려야겠다. 미영이 덮어주는 담요가 마치 시신을 덮는 천처럼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선자는 이불 속에서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이제 의심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자신이 쉴 수 있는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짜인 거미줄 한가운데 자신이 먹잇감으로 걸려든 셈이었습니다. 거실을 걸어가는 며느리의 발소리가 선자의 귓가에는 사형 집행인의 발걸음처럼 묵직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달그락 스테인리스 숟가락이 사기그릇 바닥을 긁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리는 저녁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고등어 조림 냄새가 비릿하게 퍼져 있었죠. 선자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져 국물만 휘휘 젓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며느리 미영이 가시를 잘 바른 생선살을 선자의 밥공기 위에 얹어주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아까 낮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기운 없으시겠어요. 미영의 말투는 가짜낸 꿀처럼 끈적하고 달았습니다. 선자가 젓가락을 들려는 찰나 미영이 불쑥 말을 던졌습니다. 참 어머니, 아까 낮에 알려주신 통장 비밀번호 말이에요.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뒷자리 1234 맞죠? 선자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듯 했죠. 비밀번호를 알려주다니 그런 적은 맹세코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난 내한테 비밀번호 같은 거 말한 적 없다. 선자의 단호한 대답에 미영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마치 정말 놀랐다는 듯 입을 틀어막는 신용까지 하더군요. 어머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까 베란다에서 빨래 갤 때 관리비 자동이체해야 한다고 직접 적어주셨잖아요. 미영은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남편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묵묵히 밥을 먹던 민호가 거칠게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하, 깊은 한숨 소리가 식탁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민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좀 미영이가 없는 말을 지어내겠어요? 낮에는 가습을 태워 먹고 이제는 금방 한 말도 잊어버리시고 아들의 눈빛에는 걱정을 넘어선 짜증과 어머니가 짐스러워지기 시작한 피로감이 역력했습니다. 선자는 며느리를 쏘아보았습니다. 미영은 남편의 등 뒤에서 교묘하게 시선을 피하며 물컵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투명한 유리잔 너머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이 보였죠. 그 순간 선자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치매 환자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치밀한 연극이었던 셈입니다. 여기서 아니라고 소리를 지르고 길길이 날뛴다면 오히려 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게 뻔했습니다. 선자는 식탁볼을 쥔 주먹에 힘을 꽉 주었다가 스르르 풀었습니다. 지금은 발톱을 숨겨야 할 때였습니다. 내가 그랬나? 나도 참 정신이 오락가락하는구나. 선자가 힘없이 고개를 떨구자 민호의 표정이 누그러지며 안쓰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미영은 그제야 안심한 듯 상냥한 목소리를 되찾더군요. 괜찮아요, 어머니. 나이 드시면 그럴 수도 있죠. 제가 더 잘 챙겨드릴게요. 선자는 국그릇을 들어 입을 가렸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국물이 쓰디쓴 독약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의 완벽한 시나리오 속에 자신은 대사 한마디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인형이 되어 앉아있는 꼴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선자는 도망치듯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선자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쿵쿵 쳤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서늘한 한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자정 넘은 시각, 집안은 무거운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거실 벽식의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어둠을 썰어내고 있었죠. 선자는 이불 속에서 가만히 눈을 떴습니다. 천장 구석의 붉은 불빛은 여전히 감시의 눈을 번뜩이며 침대를 내려다보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녀는 앓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척 연기하며 자연스럽게 장롱문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나프탈렌 냄새가 코끝을 톡 쏘며 풍겨나왔습니다. 선자는 두툼한 겨울 이불 사이로 손을 깊숙이 찔러 넣었죠. 손끝에 차가운 철제 상자의 감촉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녀는 등을 돌려 CCTV를 가린 채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3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이 생전에 쓰던 물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손때 묻은 안경, 낡은 지갑, 그리고 검은색 소형 녹음기. 남편이 거래처 사람들과 대화할 때나 좋아하는 트로트곡을 흥얼거릴 때 쓰던 투박한 물건이었습니다. 선자는 재빨리 녹음기를 꺼내 잠옷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심장이 늑골을 부술 듯이 뛰었지만 표정만은 무심한 듯 하품을 하며 방을 나섰습니다. 거실은 서늘한 냉기로 가득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안전을 위해 달아둔 거실 CCTV가 소파 쪽을 비추고 있었죠. 하지만 선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기계가 비추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물을 마시는 척하며 주방 식탁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대리석 식탁 밑은 어둠이 짙게 깔려 있어 CCTV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선자는 식탁 의자를 빼내며 그 소음에 맞춰 주머니 속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미리 챙겨둔 양면 테이프를 뜯어 기기 뒷면에 붙이는 손놀림이 비장할 정도로 신속했습니다. 딸깍 작은 작동 버튼이 눌리는 소리가 고요한 주방을 미세하게 울렸습니다. 선자는 숨을 죽인 채 식탁 상판 및 깊숙한 곳에 녹음기를 단단히 부착했습니다. 이곳은 며느리 미영이 낮 시간대에 친구들과 통화하거나 혼자 차를 마시며 본색을 드러내는 주 무대였습니다. 이제 이 낡은 기계가 선자의 귀가 되어줄 터였습니다. 미영이 뱉어내는 거짓말과 가식 뒤에 숨겨진 진심을 하나도 빠짐없이 삼켜버릴 덫이 완성된 셈이었습니다. 선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물 한 컵을 들이켜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운 선자의 시선이 다시금 천장의 붉은 불빛과 마주쳤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공포의 대상이었던 저 불빛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디 마음껏 찍어보거라. 선자는 어둠 속에서 차갑게 식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가 누구를 감시하는지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잠옷 주머니에 남아있는 녹음기의 차가운 잔상이 그녀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굳혀주고 있었습니다. 오후의 나른한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드러눕는 시간이었습니다. 집안에는 점심으로 먹은 된장찌개 냄새가 아직 배어 있었죠. 선자는 말끔히 비운 밥그릇을 식탁 한 구석으로 밀어내며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며느리 미영의 뒷모습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애미야, 밥은 언제 주니? 배가 고파서 속이 쓰리구나. 선자의 뜬금없는 타령에 달그락거리던 그릇 소리가 뚝 멈췄습니다. 미영이 고무장갑을 낀 채 놀란 토끼 눈을 하고 돌아보더군요. 네, 어머니, 방금 드셨잖아요. 여기 빈 그릇도 그대로 있는데요. 선자는 짐짓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빈 밥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초점 잃은 눈동자로 며느리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죠. 자네는 누구더라? 우리 민호처랑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 한마디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미영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실룩거렸습니다. 걱정스러운 척 찌푸린 미간 아래로 숨길 수 없는 희열이 비집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미영은 황급히 설거지를 마무리하고 식탁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 선자가 어젯밤 녹음기를 붙여둔 그 의자였습니다. 어머니, 잠깐 방에 들어가서 쉬세요. 제가 간식 좀 챙겨드릴게요. 선자가 느릿한 걸음으로 안방 문을 닫고 들어가자마자 거실에서는 급박한 통화음이 들려왔습니다. 여보, 지금 회사예요? 큰일 났어요. 방문의 귀를 바짝 댄 선자의 귓가에 며느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꽂혔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상냥함은 온데간데였고 목소리에는 다급함을 가장한 흥분이 잔뜩 묻어 있었죠. 어머니 상태가 갑자기 너무 나빠지셨어요. 방금 밥 드시고도 안 먹었다고 하시고 심지어 제 얼굴도 못 알아보신다니까요. 식탁 밑에 숨죽이고 있을 작은 기계가 윙윙거리며 이 순간을 기록하고 있을 터였습니다. 미영은 손톱으로 식탁 유리를 딱딱 두드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대로는 위험해서 안 되겠어. 당신 이번 주말에 어머니 모시고 병원 가서 정밀 진단 다시 받아봐요. 그리고 미영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주위를 살피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고요한 집안에서 그 속삭임은 더욱 선명하게 울렸을 뿐입니다. 상가 건물 관리권 말이야. 어머니 정신 더 놓으시기 전에 당신 명의로 돌려놓는 게 안전하지 않겠어? 세입자들 관리도 힘들어 하시는데 우리가 맡아서 하는 게 효도지. 방 안의 선자는 무릎 위에 올린 두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피가 통하지 않아 하얗게 질린 주먹이
그녀의 억누른 분노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효도라는 가면을 쓰고 재산을 삼키려는 검은 속내, 그 추악한 욕망이 녹음기 테이프 위로 적나라하게 새겨지고 있던 셈이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당신 말대로 할게. 내가 서류 준비해 둘 테니까 당신은 어머니만 잘 설득해. 통화를 마친 미영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자신이 앉아있는 식탁 밑에 어떤 덫이 놓여 있는지도 모른 채 냉장고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선자는 침대 머리맡에 기대앉아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지만 눈빛만은 차갑게 가라앉아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경박한 발소리가 스스로 파놓은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는 발자국 소리처럼 들리는 오후였습니다. 현관문 도어락이 띠리릭 소리를 내며 잠겼습니다. 오전 내내 분주하게 준비하던 며느리가 마트에 간다며 집을 비운 직후였죠. 집안에 다시금 적막이 찾아들자 선자는 방문을 열고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평소에 느릿한 걸음걸이가 아닌 무언가를 낚아채려는 맹금류의 몸짓이었죠. 그녀는 주저없이 식탁 밑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어둠 속에 숨겨두었던 검은 기계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양면 테이프가 떨어지는 끈적한 소리가 텅 빈 주방을 예민하게 긁었습니다. 선자는 녹음기를 품에 안고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CCTV의 사각지대인 장롱 옆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았더랬죠. 떨리는 손가락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 치직, 거친 노이즈가 한동안 이어지더니 이내 며느리 미영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튀어나왔습니다. 조금 전 선자가 자는 척할 때 거실에서 통화하던 내용이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말라니까. 동생 사고 친 거 5천만 원? 그거 내가 어떻게든 해결한다니까. 선자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탐내는 줄 알았더니 친정 동생의 빗구멍을 메꾸려는 검은 속내가 있었던 겁니다. 녹음기 속 미영의 목소리는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건물 시세가 15억이야. 치매 진단서만 나오면 내가 성년후견인 신청해서 다 처리할 거야. 일단 건물 담보로 대출받아서 엄마 급한 불부터 끄자고. 선자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건물이 사돈집빚 잔치에 쓰일 재물로 전락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은 그보다 더한 충격으로 다가왔죠. 그 뒤엔 어떡하냐고. 아유, 엄마도 참. 요양원에 자리 하나 받았어. 시설은 좀 구려도 외진데라 싸거든. 거기 처박아 두면 그만이야. 어차피 정신 오락가락 하는데 뭘 알겠어? 처박아 둔다. 그 매정한 단어가 선자의 고막을 파고들며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단순한 무시나 구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유배 계획이었고 자신을 폐기물처럼 처리하려는 악마의 속삭임이었던 셈입니다. 선자의 손에서 녹음기가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배신감에 치가 떨려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핑 돌며 아찔해졌지만 그녀는 정신을 잃지 않으려 허벅지를 꼬집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CCTV 감시도, 가스불 조작도, 기억을 왜곡하려던 가스라이팅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한 빌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선자는 바닥에 떨어진 녹음기를 다시 주워들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기계의 감촉이 오히려 뜨거워진 머리를 식혀주었습니다. 이 작은 기계 안에 며느리의 추악한 민낯이 고스란히 박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낡은 유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존엄을 지키고 아들을 구원할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선자는 차갑게 식어버린 손을 서로 맞비볐습니다. 거칠어진 손바닥이 스치는 소리가 마치 칼을 가는 소리처럼 방안을 서늘하게 채웠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서 두려움과 의심의 안개가 걷히고 단단한 결의가 서슬 퍼런 칼날처럼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꾸나. 누가 먼저 쫓겨나는지. 선자는 녹음기를 깊숙한 곳에 숨기며 다가올 반격의 시간을
조용히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대학병원 신경과 복도에는 비릿한 소독약 냄새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창백한 형광등 불빛이 대기실 의자에 앉은 사람들의 얼굴을 무기력하게 비추고 있었죠. 선자는 휠체어에 앉은 채 무릎 위로 담요를 끌어당겼습니다. 멀쩡한 두 다리가 있었지만 며느리 미영이 굳이 태운 휠체어였습니다. 미영은 간호사 데스크 앞에서 접수를 하며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지만 선자의 귀에는 그 가식적인 음성이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네, 거동도 좀 불편하시고요. 요새는 대소변 실수도 잦으셔서 제가 잠시라도 눈을 떼면 큰일 나요. 주변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미영의 등 뒤로 쏟아졌습니다. 효부라는 칭찬을 양분 삼아 미영의 어깨가 으쓱 올라갔던 겁니다. 곧이어 진료실 문이 열리고 선자는 며느리의 손에 이끌려 차가운 진료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 교수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조하게 물었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불편해서 오셨습니까? 기다렸다는 듯 미영이 앞으로 나서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준비해온 대본을 읊는 배우처럼 막힘이 없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밤마다 누군가 쳐다본다며 벽을 보고 소리를 지르세요. 방금 밥을 드시고도 굶겼다고 하시고 이제는 저를 도둑 취급까지 하십니다. 미영은 손수건으로 눈가에 맺히지도 않은 물기를 찍어내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녀의 말만 들으면 선자는 구제불능의 중증 치매 환자였습니다. 선자는 그 뻔뻔한 거짓말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진료실의 서늘한 에어컨 바람이 얇은 환자복을 파고들었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투명하게 깨어난 상태였죠. 의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선자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미 치매 노인을 대하는 관성적인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며느리 말이 맞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세요? 순간 진료실 안에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영은 승리를 확신한 듯 고개를 숙인 채 입꼬리를 올리고 있었죠. 선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흐릿하게 풀려있던 눈동자에 서슬 퍼런 총기가 서리더니 의사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냈습니다. 선생님, 갈라지던 목소리가 단단하게 다듬어져 나왔습니다. 의사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제가 정말 로망이 들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인지 아니면 멀쩡한 사람을 누군가 미치광이로 몰아가는 것인지 선자의 시선이 옆에 앉은 며느리를 날카롭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미영의 훌쩍이던 소리가 단번에 뚝 끊기고 말았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선자를 쳐다보더군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선자는 며느리의 말을 무시한 채 의사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또박또박 말을 이었습니다. 기계 검사 말고 선생님 눈으로 직접 제대로 봐주십시오. 저는 지금 제 존엄을 걸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 교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단순한 환자가 아님을 직감한 듯 그는 의자에 등을 떼고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관성적인 태도가 사라지고 날카로운 의심과 호기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보호자분, 잠시 나가 계시죠. 환자분과 독대하겠습니다. 미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딱 벌렸지만 간호사의 제지에 밀려 쫓겨나듯 진료실을 나가야 했습니다. 닫히는 문틈 사이로 하얗게 질린 며느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선자는 그제야 깊은 숨을 내쉬며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포개었습니다. 진실을 가려낼 심판대가 비로소 마련된 셈이었습니다. 차가운 청진기가 가슴에 닿는 순간 선자의 심장은 진실을 말하기 위해 힘차게 박동하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흘간 집안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일로 위기감을 느낀 며느리는 한순간도 감시의 끈을 놓지 않았죠. 그녀는 그림자처럼 선자의 뒤를 밟으며 아들과의 접촉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민호가 퇴근해 현관문을 열면 가장 먼저 달려나가는 것도 미영이었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남편 곁을 철통같이 지키는 것도 그녀였습니다.
선자는 마른 멸치를 다듬으며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참이었습니다. 진실을 알리는 것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아들을 구원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윽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미영이 잠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 사이 민호가 거실 소파에 앉아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있었습니다. 선자는 멸치똥을 떼던 손을 털고 황급히 아들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죠. 민호야, 내 말 좀 들어봐라. 선자의 목소리는 절박하게 떨렸습니다. 피로에 젖은 눈으로 TV를 보던 민호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또 무슨 말씀하시려고요? 저 오늘 회사에서 힘들었어요. 나중에 얘기해요. 아니다. 지금 들어야 해. 애미가 나를. 그 순간 도어락이 열리는 경쾌한 음이 선자의 말을 뚝 끊어놓고 말았습니다. 미영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며 숨을 몰아쉬더군요. 어머니, 쓰레기 버리는 그 잠깐을 못 참고 또 민호 씨 괴롭히시는 거예요? 그녀의 손에는 빈 쓰레기 봉투가 구겨진 채 들려 있었습니다. 미영은 선자와 민호 사이를 몸으로 가로막으며 쏘아붙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뭘 하셨어요? 피해망상 증세 있으시다고 가족들 힘들게 할 거라고 했잖아요. 왜 자꾸 없는 말 지어내서 남편 스트레스 받게 하세요? 선자는 기가 막혀 입을 열었지만 민호가 먼저 짜증 섞인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는 리모컨을 소파에 내던지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아, 진짜 그만 좀 하세요. 미영이가 엄마 생각해서 CCTV 달고 밥 챙기고 병원 모시고 가고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이에요? 아들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 어머니에 대한 믿음은 이미 말라비틀어진 지 오래였던 셈입니다. 며느리의 달콤한 거짓말이 아들의 귀와 눈을 완전히 멀게 한 것입니다. 여보, 진정해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그러는 거잖아. 미영은 남편의 등을 토닥이며 선자를 향해 승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교묘한 이중성에 선자는 가슴을 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자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여기서 더 말해봤자 미친 노인의 헛소리로 치부될 뿐이었습니다. 말로는 이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 100마디 말보다 확실한 증거 하나가 낫겠지. 선자는 억울함을 꿀꺽 삼키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의 오해와 며느리의 조소 속에서 그녀는 오히려 차갑게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선자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는 며느리의 추악한 목소리가 담긴 녹음기가 숨죽여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자는 굳게 닫힌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 내외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다가올 폭풍우를 준비하기 위해 조용히 불을 끄고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거실 탁자 위 원색의 화려한 팸플릿 한 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행복한 노후, 푸른 요양원이라는 상투적인 문구와 함께 활짝 웃는 노인들의 사진이 박혀 있었죠. 미영은 갓 내린 커피를 들고 와 선자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팸플릿 위를 경쾌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어머니, 여기 한번 보세요. 새로 지은 곳이라 시설이 호텔급이래요. 공기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어머니처럼 적적하신 분들께 딱이라던데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마치 효도 여행이라도 제안하는 양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자의 눈길이 머문 곳은 시설 사진이 아닌 뒷면 구석에 작게 인쇄된 약도였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꼬박 4시간 고속도로를 나와서도 한참을 더 들어가야 하는 강원도 산골짜기였습니다. 공기 좋은 곳이라는 허울 좋은 포장지 속에 유배지라는 본심이 비릿하게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한번 들어가면 죽어서나 나올 수 있는 현대판 고려장터나 다름없었죠. 선자는 팸플릿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지만 이내 표정을 풀고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아들과의 대화 실패로 얻은 차가운 교훈 덕분이었습니다. 그래,
시설이 참 좋아 보이는구나. 내가 집에만 있으면 너희들 눈치나 보이고 가서 지내는 게 나을 수도 있겠어. 예상치 못한 순순한 반응에 미영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설득하려 준비했던 장황한 말들이 필요 없게 되자 그녀의 얼굴에 감출 수 없는 화색이 돌더군요. 정말요? 잘 생각하셨어요, 어머니. 민호 씨한테는 제가 잘 말해둘게요. 주말에 바로 답사 다녀올까요? 선자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들어가는 척했습니다. 등 뒤에서 미영이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엄마 됐어. 넘어왔어. 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이튿날 오후 선자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곱게 단장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미영은 의심 없이 택시까지 잡아주며 배웅을 하더랬죠. 하지만 택시가 향한 곳은 친구가 기다리는 찻집이 아니었습니다. 선자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한법률 사무소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육중한 마호간이 책상을 사이에 두고 중년의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선자는 가방 안주머니에서 등기권리증 사본과 그동안 녹음해둔 파일이 담긴 USB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변호사님, 제 재산입니다. 며느리가 치매 진단을 핑계로 성년후견인을 신청하려 합니다. 그걸 원천 봉쇄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녹음 파일의 일부를 듣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재산 방어는 물론이고 형사 고소까지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죠. 그리고 이 건물 제4호의 아들에게 상속되도록 하되 며느리는 일절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유언 공증도 다시 하겠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서류에 도장을 찍는 쿵 소리만이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며느리의 야욕에 종지부를 찍는 판사봉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나오는 길, 회색빛 빌딩 숲 사이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선자는 옷깃을 여미며 구겨진 요양원 팸플릿을 꺼내 길가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방어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자신의 존엄을 건드린 대가를 똑똑히 치르게 하는 처절한 응징뿐이었습니다. 선자의 눈빛이 먹잇감을 포착한 맹수처럼 번뜩이며 빛나던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창문을 거칠게 때리는 빗소리가 거실의 무거운 침묵을 위태롭게 메우고 있었죠. 선자는 식탁 상석에 앉아 굳게 담은 입술로 두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아들 민호와 며느리 미영이 나란히 앉아있던 참이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가족회의라뇨. 비도 오고 늦었는데 민호가 피곤한 기색으로 마른 세수를 하며 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무릎 위에 올려둔 누런 서류 봉투를 만지작거리지며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던 겁니다. 미영은 선자의 부름을 자신이 원하던 항복 선언으로 단단히 착각한 모양새였습니다. 요양원 입소 전에 건물 명의를 넘기겠다는 그런 달콤한 상상을 하고 있었겠죠. 어머니, 잘 생각하셨어요. 이거 건물 등기권리증이랑 성년후견인 신청 서류예요. 도장만 찍으시면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미영이 서류 봉투를 선자 앞으로 쓱 밀었습니다. 봉투가 식탁 위를 미끄러지는 소리가 뱀이 기어가는 소리처럼 섬뜩하게 들려왔습니다. 선자는 며느리가 내민 봉투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피땀 어린 건물이 고작 종이 쪼가리 몇 장으로 변해 눈앞에서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정리는 해야지. 선자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듯 낮았지만 그 안의 서린 한기는 거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식탁보 밑으로 손을 넣어 미리 준비해둔 물건을 꺼냈습니다. 탁! 서류 봉투 위에 놓인 것은 인감도장이 아니었습니다. 투박하고 칠이 벗겨진 검은색 소형 녹음기였습니다. 미영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녹음기와 선자를 번갈아 보더군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도장을 주셔야 내 정신이 온전한지 아닌지
의사가 아니라 이 기계가 판단해 줄 게다. 선자의 눈빛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민호가 웅크리고 있던 몸을 펴고 녹음기 쪽으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선자는 대답 대신 녹음기의 재생 버튼 위에 검지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미영의 시선이 선자의 손끝에 꽂혔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직감이 그녀의 뒷목을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천둥이 치는구나. 선자가 중얼거림과 동시에 창밖에서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순간적으로 거실이 하얗게 밝혀졌고 그 찰나의 빛 속에서 미영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사색이 되어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검은 녹음기가 마치 재판장석의 판사봉처럼 엄중한 침묵을 지키며 심판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던 폭풍 우치는 밤이었습니다. 정적을 깨고 딸깍하는 파열음이 거실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오래된 스피커에서 거친 잡음이 지직거리며 흘러나오더니 이내 익숙하고도 낯선 목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죠. 아유, 엄마도 참 걱정 말라니까. 요양원에 자리 하나 받았어. 시설은 좀 구려도 외진데라 싸거든.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분명 며느리 미영의 목소리였으나 그 내용은 귀를 의심케 할 만큼 섬뜩하고 천박한 것이었습니다. 거기 처박아 두면 그만이야. 어차피 정신 오락가락하는데 뭘 알겠어? 건물만 내 명의로 넘어오면 엄마 빚 5천만 원 바로 갚아줄게. 민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옆자리의 아내를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여보, 이게 지금 다 무슨... 민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자신에게는 세상 둘도 없는 천사 같던 아내가 뒤로는 어머니를 처박아 둘 짐짝 취급하며 친정 빚갚을 궁리만 하고 있었다니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이 고막을 찢고 뇌리에 박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영은 감전이라도 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져나가 하얀 종이장처럼 변해 있었더랬죠.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민호 씨, 이거 오해야. 어머니가 지금 짜깁기 하신 거야. 미영은 다급하게 식탁 위로 몸을 날려 녹음기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하지만 선자의 손이 한 박자 빨랐습니다. 선자는 녹음기를 품으로 당기며 서늘한 눈빛으로 며느리를 쏘아보았습니다. 짜깁기? 내가 이 늙은 나이에 그런 기술이라도 배웠다더냐? 그게 아니라 제가 엄마랑 농담한 걸 어머니가 악의적으로 녹음하신 거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며느리 뒷조사를 하세요? 미영은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며 남편의 팔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자신의 치부가 드러난 공포를 분노로 위장하려는 얄팍한 수작인 셈이었습니다. 여보, 나 믿지? 어머니 요즘 피해망상 심하시잖아. 이거 다 조작된 거야, 알지? 하지만 민호는 아내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배신감과 경멸이 눈물과 함께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그때 선자가 차갑게 식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며느리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조작이라고 했니? 좋다. 그럼 확인해 보자꾸나. 선자는 고개를 들어 천장에 떼어낸 CCTV 자국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는 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탁자 위에 툭 던져 놓았죠. 내 방 천장에 달린 그 기계 내가 달았지? 내가 나 감시하려고 24시간 돌리던 거 말이다. 미영의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자신이 쳐놓은 덫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CCTV 영상 기록이랑 이 녹음기 시간대랑 맞춰볼까? 내가 거실에서 통화할 때 내가 방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내 입모양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찍혀 있을 텐데. 선자의 논리정연한 반박에 미영은 할 말을 잃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녀가 바닥으로 주저앉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범죄 계획이 낡은 녹음기와
자신이 설치한 감시 카메라에 의해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바닥에 주저앉은 아내를 내려다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보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더 컸던 밤, 거실에는 쉴 새 없이 퍼붓는 빗소리와 미영의 거친 숨소리만이 위태롭게 섞이고 있었습니다. 으악!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비명이 천둥 소리에 섞여 터져 나왔습니다. 민호는 바닥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믿었던 아내에 대한 배신감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충혈된 눈으로 바닥에 주저앉은 미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사랑이나 연민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경멸과 혐오만이 이글거리고 있을 뿐이었죠. 당신 정말 사람이니? 친정에 몰래 보낸 5천만 원도 결국 우리 엄마 건물 믿고 그런 거였어? 민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남편의 바짓단을 부여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아니야.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다 우리 잘 살자고 그런 거야. 당신도 힘들잖아. 우리 빚도 있고. 닥쳐. 그 더러운 입 다물어. 민호가 거칠게 다리를 빼내자 미영은 힘없이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공포에 질린 눈동자가 드러났습니다.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내 눈앞에서 당장 꺼지라고. 이혼 서류를 준비하겠다며 소리치는 남편 앞에서 미영은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선자를 향해 기어갔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노망난 늙은이라며 무시하던 시어머니의 발치였죠. 어머니가 좀 말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미영의 눈물 젖은 손이 선자의 발목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선자는 더러운 오물을 피하듯 발을 뒤로 뺐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창밖보다 더욱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선자는 식탁 위의 녹음기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 작은 기계 속에 담긴 며느리의 본심은 어떤 변명으로도 덮을 수 없는 추악한 진실이었습니다. 애미야. 낮게 깔린 선자의 목소리에 미영의 훌쩍임이 잦아들었습니다. 내가 그랬지. 나를 요양원에 처박아 두면 그만이라고. 내 발로 내 집에서 나가게 하려던 게 바로 너였다. 선자의 눈빛이 며느리의 심장을 꿰뚫듯 박혔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나는 법이다. 내 발로 나가게 하려던 내가 이제 내 발로 나가거라.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최종 판결이었습니다. 민호는 안방으로 들어가 미영의 짐 가방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옷가지 몇 개를 대충 쑤셔 넣은 가방이 현관 쪽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안 돼. 나 못 나가. 갈 데도 없단 말이야. 미영이 악을 쓰며 버텼지만 이미 마음이 떠난 남편의 완력에는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아내의 등을 떠밀어 현관문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차가운 복도의 센서 등이 미영의 초라한 모습을 비추었습니다. 맨발로 쫓겨난 그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쾅! 육중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곧이어 도어락이 잠기는 띠리릭 소리가 단호하게 들려왔습니다. 굳게 닫힌 철문 너머로 미영의 통곡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집안의 두 사람은 누구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거실에는 다시금 빗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 빗소리는 더 이상 음산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집안에 쌓여있던 거짓과 위선을 씻어내리는 정화의 소리처럼 들리고 있었습니다. 선자는 떨고 있는 아들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올렸습니다. 가장 큰 종양이 도려내진 밤, 비로소 집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드르륵, 탁, 전동 드라이버가 헛도는 소리와 함께 천장에 매달려 있던 하얀 기계 덩어리가 아들 민호의 손바닥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지난 한 달간 선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숨통을 조여오던 그 붉은 눈이 드디어 힘을 잃고 축 늘어진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손에 쥔 CCTV를 마치 징그러운 벌레라도 보듯 쓰레기 봉투 깊숙이 처박아 넣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잘게 떨리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미영이 말만 믿고 어머니를 의심하고 감시까지 하다니 저는 아들 자격도 없습니다. 민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물방울이 장판 위로 뚝뚝 떨어져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선자는 그런 아들을 내려다보며 짧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한편으로는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후련함도 느꼈더랬죠. 그녀는 거칠어진 손을 뻗어 아들의 등을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일어나라, 민호야. 사람 속은 열길 물속보다 깊다지 않니?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다. 비싼 수업료 냈다 치잤구나. 천장 구석에는 CCTV를 떼어낸 자리에 나사 구멍 2개가 흉터처럼 남았습니다. 하지만 선자의 눈에는 그 자국이 더 이상 흉물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를 되찾은 영광의 상처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며칠 뒤 저녁 식탁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칫밥을 먹던 며느리의 자리는 비었고 대신 그 자리엔 따뜻한 온기가 채워졌죠. 선자는 돋보기를 쓰고 휴대폰 뱅킹 앱을 열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상가 건물의 월세 입금 알림이 화면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며느리의 눈치를 보느라 혹은 자식에게 보태주느라 제대로 써보지도 못했던 선자의 피땀 어린 돈이었습니다. 민호야, 옷 입어라. 오늘은 내가 쏜다. 저 앞 사거리에 새로 생긴 고깃집 가서 갈비나 실컷 뜯자꾸나. 선자의 호탕한 제안에 수척해졌던 민호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팔짱을 끼며 어린아이처럼 고개를 끄덕였죠. 현관을 나서는 선자의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해 옷매무새를 고칠 필요도 말 한마디를 조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선자는 방문을 활짝 열어둔 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천장 구석을 올려다보았지만 그곳에는 어둠 속에서 번뜩이던 섬뜩한 붉은 불빛은 없었습니다. 오직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은은한 달빛만이 그녀의 이불 위를 평온하게 덮어주고 있었을 뿐입니다. 선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한 곳까지 자유의 공기가 차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입가에 편안한 미소를 머금은 채 오랜만에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감시의 눈동자가 사라진 방, 그곳에는 비로소 되찾은 존엄과 진정한 노후의 평화가 고요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고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따뜻한 안부도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이 저 붉은 노을처럼 아름답고 뜨겁게 타오르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을 풍경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